저는 한도경입니다. 62이죠. 동네 버스에서 내려 정년을 넘겼습니다. 새벽엔 공원 흙길을 걸어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둡니다. 무릎은 종종 뻐근하죠. 그래도 걸음을 끊지 않습니다. 걷지 않으면 더 굳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잔돈을 맞추며 장을 봅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지갑에 들어있는지 늘 확인해요. 집에 돌아오면 박윤솔이 야간 당직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윤솔은 30이고 흉부외과 전공이죠. 밤새 수술실에서 지낸 얼굴이 하얗습니다. 밥상은 작고 상은 가벼운데 마음은 늘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윤솔이 그렇게 말해요. 김을 구워 얹어주면 윤솔은 밥 한 숟갈에 반찬을 바꿔 먹습니다. 복숭아를 피하는 손동작이 자연스러워요. 알레르기라고 말하던 예전이 떠오릅니다. 어린 윤솔이 복숭아 하나 때문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던 기억이죠. 저는 그릇을 씻으며 책장 꼭대기에 낡은 앨범을 내려 먼지를 털었습니다. 맨 뒤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붙인 봉투가 손끝에 닿았어요. 다시 조심스레 올려둡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경로당에서 최명자와 두 집 건너 이웃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자는 제 무릎을 걱정해요. 한 수를 두다 말고 저는 마음속 수를 바꿉니다. 이기는 수가 보이는데 굳이 그러지 않았어요. 명자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저녁에는 윤솔이 수면 내시경 환자를 보살폈다며 짧게 고개를 떨굽니다. 힘들었던 하루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저는 밥을 한 숟갈 더 올려줍니다. 하루가 다르게 분주한 아이를 보며 마음이 꿀렁거렸어요. 그래도 저는 말수를 줄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속이 먼저 새니까요. 윤솔이 피곤할 때는 조용한 게 최고죠. 밤이 깊으면 저는 상을 접고 대문을 잠급니다. 잠금 장치가 헐거워 손목으로 한 번 더 눌러야 닫혀요. 작은 소리가 집을 채웁니다. 딸까, 내일도 같은 소리를 듣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겐 하루의 마침표 같아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작은 집이지만 윤솔과 함께 사는 이 공간이 소중해요. 무릎이 아파도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윤솔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죠. 아침마다 윤솔이 병원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창문에 기댑니다. 흰 가운 입은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언제부터인가 그 순간이 제일 외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또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윤솔 생각이 납니다. 무릎 마사지를 받으며 저는 눈을 감아요. 윤솔이 어렸을 때 제 무릎에 기대던 기억이 떠오르죠. 그때는 제 무릎이 윤솔의 베개였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윤솔이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삽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윤솔이 퇴근 후에 마셔요. 작은 기쁨이지만 저에겐 큰 행복입니다. 윤솔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며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 순간만큼은 견딜만해요. 장민우가 찾아왔습니다. 33이고 종합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박윤솔의 연인이라며 먼저 인사했죠. 겉모습은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말끝은 실리로 다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함께 온 서미정은 58이고 병원 이사장입니다. 단정했고 시선은 빨랐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집에 들어서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예의는 바른 사람 같았어요. 서미정이 식탁이 없다는 말을 하자 저는 작은 상을 내왔습니다. 방바닥에 앉자는 말에 민우는 무릎을 한번 만졌어요.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죠.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된장과 삼치구이를 상에 올렸습니다. 윤솔은 웃으며 상을 잡았어요.
서미정은 깔끔하고 정갈하다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말 사이사이에 체면을 헤아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집안을 힐끗 보는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뭔가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마음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윤솔이 복숭아를 빼고 과일을 내왔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다시 말하자 서미정은 알겠다며 메모를 했어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털어냈습니다. 왜 메모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상을 접을 즈음 민우는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솔이 바쁠 텐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미래를 그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분명히 기쁜 자리였죠. 윤솔의 결혼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속에서 작은 가시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순수하지 않은 기운이 흘렀어요. 상을 안방 벽에 세워두며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윤솔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말이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랜 경험이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밤늦게 윤솔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민우와 어떻게 만났는지 말이에요. 윤솔은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솔이 편하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넓은 방이었고 벽에는 상이 걸려 있었어요. 값비싼 그림들이 즐비했죠. 서미정은 웃으며 두 집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 덤덤하게 가족관계 정리를 언급했어요. 윤솔과 도경의 법적 연을 정리하면 더 깔끔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대릴사위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기가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컵의 물을 입안에만 머금고 넘기지 못했습니다. 윤솔은 손등에 혈관이 살아나는 게 보일 정도로 긴장했어요. 하얀 얼굴이 더 하얘졌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현우가 동석했어요. 27이고 민우의 여동생입니다. 밝은 척했지만 눈동자는 바빴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미정은 체면상 그게 낫다는 말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했어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자리를 뜨며 연우가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해달라는 작은 목소리가 귀 안쪽에 남았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이 마치 낡은 간판 같았습니다. 글자가 지워진 듯 흐렸어요. 윤솔을 키우느라 늙어버린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집에 도착해 문을 닫다 고리가 잘 잠기지 않아 다시 눌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주어 눌렀어요. 안방에서 상을 꺼내 다시 닦았습니다. 손이 분주하면 마음이 덜 흔들리거든요.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러나 밤은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봤죠. 윤솔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가 물러나야 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어요. 낮 동안 집이 텅 빈 사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스쳤습니다. 신발장의 미세한 이동과 거실 커튼의 접힘이 달랐어요. 집안 공기마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간 느낌이었죠. 책장 위 앨범을 내려 맨 뒤를 확인했습니다. 테이프 자국만 남고 봉투가 사라졌어요. 저는 심장이 벌레처럼 달려나가는 것을 붙잡듯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봉투 안에는 박선호의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다음날 병원 쪽에서 자리를 잡자 서미정이 봉투 속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박선호라는 이름과 함께 술과 돈에 대한 문장이 박혀 있었어요. 윤솔의 친부입니다. 오래전 집을 나간 사람이죠. 편지 일부만 확대된 종이었어요. 도박빚과 버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문장이 무책임으로 변주되어 들렸어요. 서미정이 이런 집안 배경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을 차갑게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윤솔은 눈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미정은 담담했어요. 체면과 이미지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모두가 편하다는 결론이 덧붙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경로당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둑을 두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밤의 상을 닦다 말고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저 혼잣말이 방 안에서 반사되어 더 크게 들렸어요. 이건 아니지 싶은 심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서 사적인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윤솔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박선호의 편지 전체 내용을 아는 건 저뿐이었는데 이렇게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다니요. 마음이 답답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최명자가 눈치를 봐요. 소문이 훌쩍 선을 넘은 듯했습니다. 누가 계모라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바둑판 위에 백도를 집었다 놓았습니다. 한수만 바꾸면 역전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마음이 먼저 졌습니다. 뒤엎고 싶은 충동이 손끝에 모였다가 가라앉았어요. 점심에는 시장 갈비집에서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구석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무릎이 꺾여 허벅지에 힘을 주었어요. 사장님이 쉬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움직이는 편이 났습니다. 틈틈이 윤솔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라는 말뿐이었어요. 퇴근길에 연우의 명함을 다시 쥐었습니다. 집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느다란 초승달이 얇은 칼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은 내가 먼저 움직이자고 결심했습니다. 상을 접어 세워두고 무릎 보조기를 다시 맞췄어요. 끈을 한 번 더 조였습니다. 느슨하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경로당에서 듣는 소문들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윤솔이 시집갈 나이인데 계모 때문에 복잡해졌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다는 시선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수록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어요. 갈비집 사장님만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윤솔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됐다는 현실이 서러웠어요. 윤솔이 저녁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이 나간 뒤 윤솔의 표정이 곧 무너졌어요. 미안하다는 눈이었습니다. 장민우는 실리를 말했어요. 서로의 앞날을 위한다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서미정은 혼주석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깔끔한 자리 배치와 체면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상을 펴며 밥을 올렸어요. 디저트로 복숭아 피레를 담아왔다며 누군가 건넸습니다. 윤솔은 순간 멈췄어요. 민우가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릇을 가렸어요. 알레르기 복선이 그대로 상 위에서 뒤틀렸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하다 했을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윤솔의 눈빛이 그 자리에서 식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밤에 윤솔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방 밖에서 무릎 보조기를 벗었다가 다시 끼웠어요. 끈이 제 의지를 묶는 느낌이 났습니다. 복숭아 피레 사건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윤솔의 알레르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함께 살 사람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가져온 건가요? 저는 의심의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연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대릴사위에 대한 집착이 오래전부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조건을 걸고 혼사를 추진하던 일도 있었다고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기준은 더 엄격해졌고 감시도 촘촘해졌습니다. 집에서 사람을 붙여 일상을 캐는 습관은 그때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연우는 봉투 속 편지의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뒷면에 흐릿하게 남은 글귀가 있었어요. 술을 끊겠다는 다짐과 재활원 문의 기록이었습니다. 앞면만 떼어내면 빈 문장만 남았어요. 뒷면을 붙이면 사과와 약속이 완성됐습니다. 연우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컵을 쥐고 있던 손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박선호를 떠올렸습니다. 술 냄새와 비틀거리던 기억이 같이 떠올랐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연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감정이 서로 잡아당겼습니다. 연우의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서미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윤솔과의 결혼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조종하려는 의도였어요. 제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를 쓴 거였습니다. 저는 박선호를 찾았습니다. 화물차 기사 숙소 근처에서 만났어요. 얼굴은 늙었고 눈은 피곤했습니다. 저는 말을 쏟았어요. 봉투와 편지와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호는 길게 숨을 뱉었어요. 편지는 알코올 중단 선언이었고 재활원 입소 약속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새벽에 병원을 전전하며 상담을 받았다고 했어요. 돈을 구하러 다녔던 사진은 치료비와 밀린 방세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말을 잇다 선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버리려던 나날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입술이 떨렸어요. 동시에 윤솔의 생일마다 손편지를 쓰던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그 편지 덕에 이 아이가 버텼다는 확신이 올라왔어요. 저는 선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아이의 선택을 흔들 도구로 쓰일 일은 없게 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재활원 문의 기록의 사본을 단단히 쥐었어요. 내일이 분수령이라고 느꼈습니다. 무릎 보조기를 더 조였어요.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질 뻔했지만 손잡이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박선호를 만나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윤솔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윤솔을 괴롭히는 서미정이 더 밉상스러웠습니다. 병원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미정과 장민우와 장현우가 앉았어요. 윤솔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활원 확인서와 편지의 원문과 뒷면을 함께 올렸어요. 사진 속 날짜와 상담 기록의 날짜를 맞췄습니다. 잘려나간 서사가 다시 이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지키는 일은 체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솔은 제 어깨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윤솔이 입을 열었어요. 가정을 조건으로 흔드는 결혼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우는 침묵했어요. 오랫동안 테이블에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서미정은 얼굴이 굳었어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그제야 무게를 잃었습니다. 연우가 한마디를 더했어요. 집에서 사람을 붙여왔다는 사실과 이전 혼사 이야기를 스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바둑으로 치면 패를 해결하는 묘수가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미정은 일어났어요. 말없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솔은 제 손등을 가볍게 쓸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수를 끝내 뒤집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야 느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윤솔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연우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우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진실의 힘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솔은 환자를 배웅하며 짧게 허리를 숙여요. 병원 복도는 늘 분주합니다. 퇴근길에 윤솔은 시장에 들러 제게 두부와 미나리를 사옵니다. 저는 평행봉 운동을 꾸준히 해요. 물리치료사는 끈을 너무 조이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하루 이틀 벌어질까봐 다시 매만집니다. 경로당에서는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바둑돌을 만져요. 최명자는 혀를 찹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요. 집에 돌아오면 작은 상 위에 손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저에게 윤솔이 쓴 글이에요. 문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제일 좋은 유산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저는 상 한가운데 흰 돌을 올립니다. 흰 돌은 가벼운데 마음은 묵직해요. 창밖을 봅니다. 대문 잠금 장치를 누르는 버릇대로 손가락이 상판을 눌렀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한 안부가 집안을 채웁니다. 오래 걸어온 길이 여기 닿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릎을 펴고 숨을 고릅니다. 다음 한 수는 천천히 두기로 했어요. 윤솔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윤솔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겨줄 그런 사람을요. 서미정과 민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와요. 형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겠죠. 윤솔도 한동안은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해요. 아침에 윤솔과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행복입니다. 저녁에 윤솔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도 반가워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이 순간들을 지켜나가겠어요. 윤솔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말이에요.